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과 베이징 일정 마무리하고 상하이로 이동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헌금 의혹을 개인 일탈로 규정하고 당의 공천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는 데는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천 뇌물 카르텔로 규정하고 정규 유착과 공천 뇌물, 항소 포기 등 이재명 정부 권력 범죄 게이트 진실 규명을 위해서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미국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하면서 국제사회가 새해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인터뷰 코너에선 다양한 시각으로 국제정세를 진단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베네수엘라 사태가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 집중 분석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 네. 고정으로 나오게 되셨는데 아유, 짤막하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부족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기준과 원칙 중심으로 평론을 잘 해보겠습니다. 네, 매우 뛰어난 거 감사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준을 공천관리위원장 초심과 시키면 될 기준. 것 같아요. 너무 그 말씀이 나는 절대 어떤 편파적이게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딱 기준 원칙. 이거 보통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말이거든요. 뉴스레터 K에서 추천할까요? 추천 가능합니다. 예. 네. 자, 한중 정상이 2달 만에 만났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 올해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이 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 양국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내려야 한다. 자, 이런 입장 표명 포함해서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 김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니까 윈윈이라는 표현까지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양국 입장에서는 베러 과거보다는 좀 더 나아지는 상황을 관리하는 외교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질서가 지금 사실상의 유니폴라에서 바이폴라로 재편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중진국이나 약소국들은 굉장히 어느 한쪽에 서서 입장을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래를 관리하는 미래의 실리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포지셔닝에 좀 더 힘을 쓰는 관리 외교가 시작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리 외교 시작됐다고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고, 강찬호 논설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김상일 평론가 말이 딱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두 사람이 본질적인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인데 지금 공동성명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외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하고 정말 핵심 이익이 걸려있는 동맹국이라든가 주변 강대국하고 지금 하면서 공동성명이 안 나오고 있는 외교를 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팩트시트라는 아마 우리 국민들이 과거 외교 정상회담 할 때 그런 용어를 들어본 일이 없었을 겁니다. 팩트시트. 미국 한미 대통령이 만나서 서로 사실관계를 주고받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전통적인 옛날에 무슨
양극 구도라든가 또 한미일 위주의 어떤 동북아에서 딱 그 판이 짜진 구도라든가 이런 거가 이제 서서히 굉장히 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원칙적으로 뭐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런 거를 공동 성명이라는 가장 높은 위상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특히 중국과는 가장 지금 예민한 거 대표적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인데 보통 중국과는 북한 비핵화라고 절대 못하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합니다. 네네. 남한에 이제 미군 핵도 없애라 뭐 얘기인데 이번에 그것조차도 나오지 않고 한반도 평화라고만 그랬어요. 이것이 굉장히 저는 그 이번 그 한 회담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가 못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평화란 것은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중요한데 이 무엇을 의미하냐? 한마디로 핵잠 갖고 까불지 말라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 한국이. 둘째 한미 동맹 너무 중국이나 북한 자극하는 이런 그런 조치를 하지 말라. 이런 쪽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양국 간에 좀 더 솔직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해야 될 것이며 다음번에는 반드시 비핵화도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질문을 더 드리. 예, 먼저 김상일 평론가님. 근데 이게 재밌는 걸 보면은 네. 과거에 우리가 유엔에서 중국이나 이런 나라가 하는 건 대부분 그 뭐라 그럴까요? 렐러티비즘, 그 상대주의, 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칙을 강조하는 나라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미국이 오히려 바뀌었어요? 자신들의 특성, 예? 그리고 상대적인 상황 이런 거를 강조하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외교가 그만큼 외교 환경이 중진국가 약소국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워졌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고요. 저게 사실 그 얘기예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기 하루 전에 이틀 전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그냥 침공해가지고 대통령을 그냥 압송해서 미국 법정에 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이걸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원칙을 국제법 강조하죠. 원칙 이런 거 미국 어디 갔나? 국제법 원칙은 앞으로 우리 중국이 이제 수호자가 된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 왔으니까 당장 이제 옆에 세워놓고 이제 앞으로 다 이렇게 우리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법 그리고 원칙에 다 함께 동참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제 미국은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네. 더 이상 러시아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자 그럼 영내에서 자기네 영내라 함은 러시아는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예. 뭐 오래된 일이지만 예. 미국은 아메리카에서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그러면 아시아에서 중국이 네. 야, 우리 타이완한테 좀 그 군사행동 할 테니까 우리 똔똔이란 말은 네. 비속어인가요? 여하튼 이거 서로 비긴 거 아니냐 네. 이런 안목에 서로 그 카르텔이 형성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아니죠. 아니라 아니면 왜 이거죠?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핵심 이유 중에 하나도 네. 베네수엘라가 친중 경향을 보이고 중국이 미국의 앞마당인 남미에 자꾸 또아리를 튼다. 자꾸 들어온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직접적 중국한테 견제다. 견제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미국이 태평양에서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대만 문제에서도 베네수엘라를 우리가 지켰듯이 우리가 대만을 대만을 지킨다는 지킨다?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고요. 중국은 바로 그 역으로 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러시아의 침공과 미국의 침공 물론 다 국제법 그 이제 위반과 또 이제 강대국 행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우크라이나가 지은 죄는 별로 저는 없다고 보는 반면에 베네수엘라는 누가 봐도 불량 국가고 마약 퍼뜨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독재 국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강찬호 위원 말씀 중에 이제 한마디 비핵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자, 근데 비핵화라는 구체적인 발언도 없이 약간 평화. 자, 뭐라 그랬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 이 정도 얘기했고 시진핑 주석은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워져서 양국의 지역 평화 유지 책임이 더 중요해졌다.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가 사실상 이 양국이 다 북한을 예.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예. 볼 때는. 그리고 거기에 예. 대해서 직접적으로 터치하기도 되게 꺼려한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금 저는 상황이 완전히 과거하고는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또 그리고 이제 트럼프 그 세계의 질서가 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또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비핵화 얘기라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외교가에 그러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라는 게 네. 이제 제 개인적인 관측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우리 강 선배님이 말씀하셨지만 과거처럼 국가 대 국가의 상호 의존성을 증진시켜 가지고 그 전체적인 이익을 네. 증진하는 것보다는
힘을 중심으로 파워 팔러틱스 그러니까 힘의 정치를 위주로 해가지고 예. 자기 정치소부터 확장해 나가는 마치 이제는 이 뭐라 그럴까요? 그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린 그렇죠. 거죠. 그런 세상이 지금 와버린 저 것 같아요. 국제 정치사 연구하는 사람들은 네. 바로 지금 눈에 딱 띄는 게 지금 국제 질서가 딱 1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맞아요. 영국이 쇠퇴하고 독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영국과 독일이 서로 굉장히 이제 긴장과 견제를 하고 그 과정에서 그보다 힘이 약한 나라들은 또 각자 도생으로 여기저기 합종 연행하고 그거가 비슷하게 됐고요. 저도 뭐 두 가지만 첨언을 하면 네. 그 비핵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중국은 꺼리는 거고 우리는 지금 남북대가 급하잖아요. 또 이재명 대통령은 뭐 국내 정치적으로 본다면 6월 지방선거 전에 남북대 뭔가 그림을 좀 진전을 국내에서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북한 자극하는 그런 거 이제 하기 싫어서 네. 결국은 지금 저렇게 나간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그 국제 정수가 혼란스럽고 그래서 한중 양국이 지역 평화를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국제 정세의 혼란은 바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역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만 문제입니다. 대만 문제에서 한국은 중국의 입장을 100% 따르라는 그냥 강요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날짜가 지금 보세요. 이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무려 5번째 네.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갖기 직전입니다. 일본 내 말입니다. 이번에 한 열흘 뒤면 가요. 지금 중순에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짜 특정은 어렵지만 더군다나 이번에는 우리 일본 총리의 고향 나라현까지 가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이번에 과시하게 됩니다. 중국이 그것 때문에 보통 1월에 중국 그 외국 정상 안 부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랴부랴 부른 거예요. 그래서 네. 일본과 한국 사이를 디커플을 하면서 동시에 최근에 가장 중국이 일본에 싫어한 게 뭡니까? 대만 유사시 일본군이 개입할 수도 있다. 이 발언 때문에 중일 관계 험악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일본하고 친해진다? 안 돼. 그래서 이번에 정말 관례를 깨고 아주 그냥 짐객 모시든 한국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중일 갈등 상황에서 몸값이 높아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진핑 주석이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양국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 뭐 이거 같아요. 그래서 네. 올바른 전략적 선택 내려야 한다 이거 네. 같은데 네. 이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미국에 네. 다가가는 좀 더 균형적으로 해라. 또 특히 일본을 더 겨냥했다는 얘기도 있고 최근의 현안이 지금 말씀하신 일본이기 때문에 플러스 여기에는 하나의 중국까지도 네. 포함한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미국을 겨냥했다는 건 지금 너무 당연한 너무 거고요. 네, 너무 너무 당연한 치우치지 거고. 마라, 거기. 네. 그래서 제가 관리 외교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강 선배님 말씀대로 압박을 하죠. 그렇지만 그 압박 수위가 높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관리 차원의 압박이고 그 다음에 그 한국에 대한 관리도 되지만 자기 패거리들에 대한 관리. 왜냐하면 이게요 패권 국가잖아요. 근데 패권 국가가 아무 소리도 안 하면 그거는 자기 국가 자기의 그 지지층에도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식의 직접적인 표현들도 제가 볼 때는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사실상 미국과 경쟁하면서 네. 관리 외교 모드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는 지금 부분이 중국으로 있습니다. 보면 두 개 전쟁하고 있어요. 미국하고 전쟁하고 있고 최근에 네. 일본 총리의 공격적 발언 때문에 일본하고도 거의 전쟁 직전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바로 그 옆에 있는 한국이 일본 편을 든다? 악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환대를 하고 예정에 없이 1월 달에 초청을 하고 그러니까 좀 전에 김평로가 얘기한 대로 압박해야 되는 상황인데 말은 점잖게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우리로서는 지금 몸값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어쨌든 한미동맹이 근간인 나라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상황을 갖고서 그냥 줄타기 내지 기교만 부리게 되면 또 이게 우리가 또 역으로 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심하고도 뭐랄까 고도의 전략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0337님이 중국은 머지않아 자국 영토라며 타이완 점령에 나설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은 중국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이미 강찬호 의원님이 강력히 비난할 거다. 이 그럼요. 부분은 또 예. 타이완을 다르거든요. 그건 다르기 지키기 위해 미국 나오고 입장에서.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규정을 지을 거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음 국내 현안으로 넘어올게요. 한한령 해제, 서해 구조물 문제 두고 여야 간 시각이 많이 엇갈립니다. 여당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야당은 실질적 결과물 없다. 자, 요건 짤막하게 김상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번 외교는 그냥 배러를 만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는 이유가 이런 이야기를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가장 외교나 전쟁에서 위험한 게 상대국의 오판이에요. 오판.
상당히 오판이 오면 과한 제재라든가 상호에 굉장히 안 좋은 극단적인 처방, 외교적 처방이라든가 네. 경제적 처방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특히나 중국 같은 나라는 체제가 그게 가능한 중앙집권 체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무선으로 연결해 놓고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어쨌든 뭐 아까 기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네. 뭐 진전이 좀 그 뭐 윈 정도는 아니어도 배러 정도의 진전은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중국 어떻게 입장에서 보세요? 한국이 예. 필요하지만 또 100% 그렇다고 한국을 뭐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 내줄 수가 없어요. 한국을 믿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금에서야 뭐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이렇게 손잡고 좋은 사진 찍었지만 얼마 전에 워싱턴 가서 뭐라 그랬어요. 전통적으로 한국이 쭉 견제해왔던 네. 안미경중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미국에 우리가 더 우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대놓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면서도 100%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또 자기 뒤통수 치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에 두 가지를 한 거죠. 한한령 관련해서는 이번에 기업들을 많이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기업들 많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품, 패션, 관광,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에 걸쳐 실질적 협력. 이게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또 실체는 모호해요. 그렇지만 이런 걸로 한한령 100% 풀어준다는 걸 안 하는 대신에 이렇게 지금 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했듯이 그 지금 결정적인 건 없지만 약간 네. 배로 했다는 게 맞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볼 때는 그냥 이 회담 한 자체에 그냥 의미를 두면 되는 회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국내로 와봅니다. 민주당 강선우, 김병기 의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 파장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공천 뇌물이라고 이제 규정을 짓고 있고요. 자, 이런 와중에 김병기 의원이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 스스로 탈당하지 않겠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김상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전략적으로 패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저 얘기를 안 했으면 역풍이 덜 불었을 거예요. 네. 오히려 자숙하고 있으면 같은 편인데 아이 나가야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그냥 바라면서 그냥 그리고 여론에서는 강한 어떤 반향이 없기를 바라면서 어느 정도 보겠죠. 네. 근데 본인이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저거는 나는 버틸 테니까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많은 걸 알고 있어. 네, 이렇게 예.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의 저것도 압박이잖아요. 나 다치게 하면 네. 많이 다친다. 그렇죠. 그런 오. 압박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권한과 책임은 그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께서 그냥 그 n분의 1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 당의 전체 정책을 책임지고 당에서 사실 넘버 2였죠. 넘버 2였죠. 네, 원내 넘버 원이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실질적인 행정권이라는 게 제일 그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영향력 측면에서는 뭐 정청래 당대표보다 훨씬 큰 권한과 이런 걸 가지고 행사했던 사람인데 그 정도의 권한을 행사하신 분이 어쨌든 지금 책임질 일이 생겼는데 그 네. 책임은 범인하고 똑같이 지려고 한다? 그거는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네. 공인이라면 잘못과 사과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원들한테 인정받거나 지지층에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국민 전체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그거로서 정당의 최종 목적인 선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 얘기하는 걸 보니까 강찬호 의원님 네. 나 이대로 죽지는 않겠다 뭐 이런 것도 포함돼 있고 그렇죠. 네. 내가 당에서 일어난 지난 공천 때 당에서 그동안 복잡다단한 사람들이 모르는 거 엄청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네. 이렇게 함부로 너무 나한테 그러지 말라는 경고성도 담겨 있는 걸 저는 그렇게 그게 읽으셨어요? 가장 큰 저는 이번에 메시지라고 봅니다. 네. 제명을 당해도 탈당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나 제명할 수 있으면 해봐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저 제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거 지금 쉽게 말하면 나 제명할 것 같으면 정말 제명할 거면 나 까겠다 깔 수도 있다 협박하는 거라고밖에 안 들립니다. 우선 그러니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가 말을 완곡하겠지만 이 자체가 국민들한테 그렇게 다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불성사나우니까 당의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분이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말을 김 네. 평론가가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거죽이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선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취해온 행동 자체가
자체가 김병기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 아주 거북하고 괘씸하게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직 거취 결정도 안 하고 입장 표명도 안 했는데 먼저 그냥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기 100일 그 이제 본인의 100일 어떤 그 뭐냐 그 입장 업적 얘기하는 기자회견인데 거기서 김병기 원내대표 대신 사과하고 며칠 안에 거취 표명 있을 거다. 뭐 며칠 안에 나갈 엄중하게 거다. 보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다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고 보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입장 표명하기 전날 이미 크리스마스 선물로 감찰을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또 어디 가서 했습니까? 그저 노무현 봉하마을 문재인 대통령 예방 이런 자리 친문 있는 가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본다면 이게 물론 그 표면을 보자면 김병기 원내대표와 뭐 누구냐 강선호 뭐 이런 사람들 개인 비리 의혹 이런 거지만 큰 틀에서 보면 친청과 친명 사이에 지금 헤게모니 다툼의 일환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헤게모니 다툼 구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구도를 통해서 친명계의 지원이 없으면 지금 완전히 자기는 그냥 그냥 민주당에서 버림받고 그냥 개인 비리자로 그냥 이제 정치 생명 마감하게 될 뿐 아니라 잘못하면 이제 그냥 깜빵행위 기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개인의 안위 플러스 자기가 속했던 친명의 그런 어떤 패권 구도까지 다 결합해서 지금 저는 총력전에 나섰다. 그런데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다? 이거 비리 혐의 걸려가지고 당장 이제 자숙하고 어떤 당과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네. 지금 본인과 본인 계파의 구명을 위해서 거의 뭐 그냥 이제 죽자사자 이제 무슨 이런 폭로전을 벌일 이런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요. 당에서도 되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당 중진 삼선 뭐 네. 진성준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선당후사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것도 점잖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물길이 잡힐지 좀 봐야 되겠고요. 자, 정청래 대표 강선우 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두고 참 이 워딩이 보면은 참 주목할 만한 워딩들이 많은데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다. 예? Not system error, but human error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어요. 한마디로 개인 일탈이라는 그것도 겁니다. 자기 당 대표는 자기 책임은 없고 예. 그냥 김병기 개인의 일탈이고 잘못이다. 강선우 그것도- 개인 일탈 딱 이거 모든 게 이 정청래 대표의 언동을 보면은 네. 일관돼요. 모든 게 하여간 친청이 다 모든 게 문제가 없고 네. 친명 이 사람들은 다 개인적이건 뭔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즘 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청로 명불 친청이 하면 그건 로맨스, 친명이 하면 불륜. 지금 잣대가 그래요. 네. 네. 자, 근데 민주당에서는 또 네. 친청 친명이 어딨냐. 네. 민주당원들은 다 친명인데 네. 그중에 뭐 일부 친청이 좀 저 정청래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그 이외에 좀 그룹이 있는 거고 이렇게 또 구분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지금까지 어떤 뭐 보고 과정이 대표에게 보고됐다가 그다음에 또 갔는데 그게 당사자인 김병기 의원에게 가고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시스템적인 문제다. 공천 뇌물 카르텔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특검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야당에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기사 쓸 때도 소스가 복수가 있어야 그거를 일반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복수의 소스를 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단일 소스를 가지고 시스템이다. 특히 공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무슨 시스템의 문제냐면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그 투명성 강화와 견제 수단이라는 거와 자기 검열 수단이라는 거를 장치를 우리가 두는데 그 부분이 약화된 거 아니냐. 그래서 개인의 일탈이나 비리, 나쁜 마음을 먹게 조금 도덕적 회의가 좀 발생하게 한 부분은 없냐.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뭐 시스템이라는 말로 만약에 일반화를 시킨다면 공천 시스템과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 두 개는 좀 구분해서 사용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례가 많을 때는 이게 시스템적이다 얘기를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사례가 뭐 강선우 사례도 있고 김병기 사례도 있고 예. 또 뭐가 있냐면 2022년 지방선거 때는 그렇죠. 한 사람은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 사실상의 그렇죠. 네, 위원장 네, 비슷한 네, 겁니다. 네, 네. 그 밑에 공관위원. 그렇죠. 2024년에 보니까 또 강선우 검증위원, 그렇죠. 네. 김병기 검증위원장.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약간 비슷한 일들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요. 시스템이 아닙니까? 두 사람이 계속 짬짬이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김병기 이분도 보니까 약점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 관련해서도 뭐 누가 좀 도와줘서 무마해야 될 하려면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들의 비리가 있었던 거고 네. 반대로 이제 강선우 이 사람은 당장 김경 1억을 지금 보좌관이 뭐 받았다는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니까 또 김병기 당시 간사한테 도와주세요 막 해갖고 이제 살려주세요 막 하고 있고 그런데 알고 나중에 그 결과를 보니까 두 사람이 다 원하는 대로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두 사람이 짬짬이 야합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른바 소위 김현지 당시 이재명 대표 보좌관한테 그 이수진 전 의원이 보냈다는 그 공천 헌금 냈다는 두 사람의 진술서 내지 탄원서. 자, 이것도 말입니다. 지금 자꾸 시스템이 아니고 에라라 휴먼 뭐 에라 이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조직들이 다 망가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아니 뭐 딴 사람도 아니고 김현지 본인이 직접 그 이수진 의원 보좌관한테 그거 윤리감찰단으로 보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윤리감찰단에 그래서 바로 그 해당 보좌관이 다시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거 모른다. 우리 본 적 없다. 그리고 그거 결국 검증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래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시스템이 아니고 어떻게 휴먼입니까? 어떤 공적인 조직으로 다 넘어갔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대표 최고 측근이라는 김현지 씨가 직접 진술서를 제출한 이수진 의원 측 보좌관한테 얘기를 했다면은 이거야말로 조직으로 쫙쫙쫙 공적으로 좀 처리되고 있다고 얘기한 건데 알고 보니까 제일 너무나 지금 의혹이 되는 게 그렇다면 그 윤리감찰단 그 누구였나? 그랬더니 지금 실명이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누구죠? 처음엔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했다가 김석단 변호사가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 특히 이제 그 시점에는 김석단 변호사로 보이는데 언론이 그래가지고 당시 보니까는 김현지 씨는 당신이 이끌던 조직에 넣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거기서 그 김병기 본인 한마디로 도둑 신고를 했더니 도둑 손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네. 김석담 이분이 답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떳떳하면 답을 해야죠. 김석담 변호사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휴먼 에러입니까? 이건 조직 에러죠. 네, 녹취 하나 듣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강공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기관은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김병기 의원을 포함해 공천 과정에 관여했거나 보고 전달 조정 역할을 한 인사 전원에 대해 즉각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증거인멸과 수사 공백을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사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핵심 인사의 출국을 사실상 방치한 수사 대응은 결과적으로 수사 방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탄원서 전달 및 보고 경로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김현지 부속실장과 당시 민주당 지도부 핵심 인사였던 정청래 대표 역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피한 대상입니다. 그냥 개인끼리 알아. 야, 지금 우리 강찬호 위원님하고 김상일 평론가님은 그냥 녹취가 나가는 중에도 계속 토론. 여기 이거 보세요. 오늘 지금 정신이 여기서 딱 걸리잖아 지금. 자. 이건 후방주의. 네, 자 여하튼 열심히 지금 우리는 쉬지 않고 토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네. 자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얘기 보니까 핵심 인사 출국 사실상 방치했다. 수사 개시 다음 날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수사 개시 이후에 출국 금지 안 된 상태에서 핵심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그 김경 시 의원이 미국으로 가 있다. 물론 자기 도피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밝혔다고는 해요. 그 이후에. 자, 근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 계속 이거 계속 경찰에 맡겨도 되나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제 부분이긴 한데. 자, 그리고 오늘 그 강선우 의원이 1억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고 지목했던 사무국장이죠. 전 보좌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는데 이분은 일관되게 돈 전혀 모른다. 받은 적 없다. 이건 짧게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예. 진실 공방이 지금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 말씀하셨던 경찰의 문제는 저는 지금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강대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 그리고 이렇게 파장이 그 사회적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을 착수하려면요. 착수하고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착수를 했다는 건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이런 수사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엄중한 사안에서 그 인사의 신병 확보에 대한 고민을 어설프게 했다는 거는 일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약간 실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실력일 수도 있고 일을 잘 못한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홀하게 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경찰에 엄정한 수사 촉구 정도는 해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도 경찰의 실력이 별로라고 본다면 이게 어쨌든 권력과 닿아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안 받아주는 건 오히려 국민 지지나 지지를 떨어뜨리고 불신을 키우는 네.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으로 틀 필요도 있다. 저는 김상일 평론가가 지금 지금 물러난 김병기 원내대표 후임을 맡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공천위원장 하라고 아니 제가 보니까 본인이 원내대표로? 공천이 돼야 돼. 본인이 공천돼 가지고 예. 민주당을 좀 개혁해야 돼. 정말 이 경찰 보여주는 행태가요. 지금 김경 이분 이 건으로만 놓친 줄 아십니까? 오늘 이제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사실 김경 이분은 작년에 한번 스포트라이트 받았었죠. 당원 3,000명을 김민석 총리 쪽을 위해 갖고 지금 당원을 몰아주는 네. 이런 지금 의혹도 있었잖아요. 이래서 고발을 당했는데 세상에 이거를 고발당한 지 석 달 동안 경찰이 수사 하나도 안 하다가 오늘에서야 지금 그 고발했던 진종호 의원을 지금 소환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언론 비난받고. 그렇죠. 지금 이거 보면은요, 김경 이러니까 출국 금지 안 시킨 게 100% 이해가 되죠. 출국 금지 왜 시켰으면 아니 경찰이 어떻게 저렇게 바른 일을 했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지금 이런 거예요. 이 경치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 서울 경찰청 공공수사대요, 공수대인데 공공범죄수사대. 네. 지금 아닌 말로 민주당의 공수부대입니까? 이렇게 지금 민주당 사람들 봐주고 김경 노치 석 달 전 고소된 거 지금에서야 언론 비난하니까 나오고 그다음 출국 금지도 안 시키고 다 미국으로 도망가서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러면 경찰 수사권을 박탈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성동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요. 반대 구리 방향 난지나들목 1,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서 부근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원효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요. 좀 더 지나 사고가 있었던 천호대교 부근에서 더딘 흐름입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동작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답답하고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 금천교에서 광명교까지 밀리다가 이후 다시 신정교에서 성산대교 남단까지 막힙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 하객분기점에서 남동까지 정체인데요. 남동 2차로에 고장난 차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동수원에서 부곡 사이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자 2개 소개해 드릴게요. 8169님이 새해 첫 청취율 조사네요. 좋은 결과 바랍니다. 병원년 한 해 뉴스레터 K도 적토마처럼 거침없이 달려나가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1188님이 2달 전 퇴직하고 새 일자리 찾다가 어제부터 경비업체 취업됐습니다. 방송 다 듣고 출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좋은 일이네요. 취업 최고로 좋은 일이죠. 건강한 거 다음으로 좋은 일입니다. 이분에게 청취율 조사 전화가 가기를.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아까 그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일단 민주당 녹취 하나 듣겠습니다. 공천원금 수수 의혹 두고 다시 한번 고개 숙였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치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일요일인 11일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그때까지 차분하고 책임 있게 상황을 수습하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개혁 법안과 정부의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앞에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심기일전의 자세로 국회 본분 집권여당 원내 지도부의 책임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그 동작구 고위원들 탄원서 얘기는 딴 얘기하다가 나왔으니까 제가 다음 질문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이 원내대표 최고위원 이제 보궐선거 11일인가요? 언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진성준, 한병도, 박정, 백혜련 의원 출사표 던졌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적임자다라고 누구를 지목하긴 뭐해도 네. 김상일 평론가님, 지금 이제 또 특검 통일교 특검 이런 것도 최종 협의를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야당과 좀 협치해서 좀 약간 물꼬를 텄으면 좋은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의 좀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게 좋은데, 강성 지지층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게 좋은데,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현 정권과의 호흡이 또 안 맞는 사람이 또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정책적으로 계속 교감을 가져야 되니까. 그렇죠. 예. 게다가 대표가 호흡이 잘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협의 없이 자기 주장을 하고 현 정권의 성공보다 자기 성공을 앞세워서 네. 넘어서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또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와 계신 네 분 모두 훌륭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임기도 꼽고 짧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임기도 짧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결국은 큰 욕심 없이 관리형으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리형 인사 이미지를 가진 쪽이 선출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좀 높겠다라고 네. 저는 관측을 합니다. 네. 자, 강찬호 의원님, 이게 이제 원내대표도 누가 되냐 이제 중요한 건데 네, 예. 최고위원 3명이나 뽑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그게 친청이니 친명이니 막 이러고 둘둘씩 갈라져 있다고 이제 분류를 하는데 네, 네. 이게 정청래 대표의 당 장악력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이거 엄청난 거죠. 바로 그래요? 요 최고위원 진용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지난 1인 1표 할 때 굉장히 사달이 난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전사 투쟁 마인드가 있는 이현주 최고위원이 네. 대놓고 붙었잖아요. 1인 1표 이게 뭐냐, 수기도 없고 공청회도 제대로 안 하고 이건 말이죠. 대의원님 이렇게 그냥 갑자기 빼도 되냐. 이재명 대표 때도 빼긴 뺐지만은 그때는 일정한 충분한 수기 기간이 있었고 예. 또 줄이는 그 어떤 비율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다. 세상에 20배라도 해도 20분의 1로. 20분의 1로 어떻게 이렇게 줄이냐. 이재명 대표 때도 몇 분의 1 정도가 안 줄였는데 이게 말이 되냐. 아주 그냥 세게 붙었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제대로 주효를 해서 친명들이 들고 일어나고 해가지고 결국은 부결됐지 않습니까? 네, 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최소한 동등하게 또는 한 명이라도 자기 편이 많게 이렇게 지금 최고위원이 구성되는 게 좋죠. 그렇게 되면 지금 3석인데 이 중에 2석 이걸 누가 갖고 가느냐. 이게 지금 그 3석인데 이게 50%씩 뽑잖아요. 그 중앙위원 50%하고 권리당원 50%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성상 보면은 2대1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청 계열로 보면은 현재로는 이성윤 후보 그리고 친명 쪽으로 보자면은 강득구 후보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한 석을 갖고 누가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도 최근에 보니까 또 그 정청래 대표가 자기 원래는 그 이성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문인데 굳이 네. 이제 그 속성을 분류하자면 자기 친청 후보보다도 친문 후보인 이성윤 후보한테 좀 전략적으로 이제 표를 좀 몰아주는 쪽을 했다가 요즘 보니까 또 잠깐 자기 전략하고 좀 차질이 빚어졌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오리무중이긴 한데요. 네. 저는 그 1월 11일 이전과 이후에 민주당의 풍경은 또 사뭇 달라질 것이고 그래요. 만약에 친청이 우세한 구도가 만약 된다면 정청래 대표가 공언한 대로 다시 1인 1표제를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다시 한번 청와대와 이제는 청청 갈등일 것 같아요. 청와대와 청래. 청청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가 돼버렸죠. 그렇지 용이 아니거든요. 저는 용청 갈등이었는데 청청 갈등이 되고 운율이 좀 되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가 정말 중요하죠. 네. 원내대표가 이런 경우에 청와대와 정청래를 잘 중재할 수 있는 그러려면 아무래도 친명계 원내대표가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점에서 지금 왜 넉 달짜리밖에 안 되는 임시 원내대표인데 4명이나 나오나 설명이 되죠. 네. 청와대 청자도 청와대 청인지 정청래 청인지 네. 또 가려서 잘 봐야 되고. 네. 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 자, 일단 갑질이 여기요. 갑질이 인턴, 보좌진, 구의원, 뭐 지방의원 뭐 이렇게 쭉 있고, 가장 이제 국민들이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게 야야 하는 거. 최근에는 아들 공익하는 아들에게 수박 배달 2번 시켰다. 뭐 이런 거. 엄마 찬스로 자녀 스펙 쌓았다. 이런 것들은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뭐 딴 의원들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일반인들은 얻기 힘든 기회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의원의 기준하고요. 네. 장관의 기준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요. 장관은 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재산 증식 축이에요. 뭐 왜 110억이 불어나냐. 요거는 이제 좀 자세히 보긴 봐야겠지만 고리 대부업체 세 아들 명의 투자. 영종도 땅 투기 의혹이었는데 그 당시 KDI에서 예타를 좀 점검하는 위치에 있었다. 총괄하는 위치였다. 예. 자, 버틸 수 있을까요? 김상일 평론가님. 저는 일단은 이 논의가 예. 왜 이 민주당 인사의 도덕성인 것처럼 와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짚을 수밖에 없고요. 이혜훈 의원, 이혜훈 후보가 누굽니까? 국민의힘 정치인이에요. 민주당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20년 가까이 주요 정치인으로 국민에게 대표 선수로 내보낸, 예? 국가대표가 아니라 국민의힘 국힘 대표로 20년 가까이 정치권을 주름잡은 주요 정치인이에요. 비판하려면 유감이라도 하고 시작해라. 아니 그게 아니라 비판할 자유가 없다 같아요. 그게 비판의 자유가 아니라 없다. 도덕성 검증은 네. 거기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는요 협치를 하려고 한 거고 포용 인사를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 진영의 사람을 도덕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주요 인사인데 보고 협치의 대상으로 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실력이나 이런 거를, 능력이나 이런 걸 보는 거지 도덕성을 먼저 보겠습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검증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20년간 그렇게 국민에게 대표 선수로 내놓은 상품을 하루아침에 국정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제명을 시키고, 우리 당으로 왔어요? 우리 당직을 맡았습니까? 우리 당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국가의 예산이에요. 이 예산은 여야 의원들이 다 묶여 있고,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네. 야당 국회의원 출신이 가면 오히려 얘기하기 좋은 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진영 논리, 진영 감정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자신들이 도덕성 검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고 네. 지금 전수조사를 할 거는 우리가 아니라 저쪽이 전수조사를 도덕성 부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재산 관련해서는 제가 그 분야를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소명을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분야 자체가 저도 그렇지만 정보를 미리 알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R&D 사업이다. 그럼 어느 회사랑 연관돼 있는지, 어느 분야랑 연관돼 있는지, 그 예산이 어느 뭐 우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철도로 들어갈 미리 것인지 알고 있다? 미리 알잖아요. 예. 그리고 예타 이거 도로잖아요. 도로. 예. 도로면은 어느 도로가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BC 분석이라고 하는데 베네핏 팩터는 어느 정도 되고 코스트 팩터는 어느 정도, 이게 대충 알잖아요. 예. 그럼 그런 위치에 있어서는요 그 근처에는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경제 활동을 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과 연관됐다는 의혹,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분야의 경제 활동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이 엄밀히 봐라. 20년 동안 그 지금의 야당에서 야권에서 아주 주요한 직책을 가졌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의원을 오래 해도 장관할 때 다 나와요. 네. 사실. 그리고 그렇죠. 좀 다른 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권에서의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 첫째, 네. 민주당이 그러면 이번에 말이죠. 우선 민주당 지금 이번 내각이 어떤 내각이에요? 대통령님 정권 사범에다가 지금 저 장관 합치면 31놈 아니에요? 지금 31놈 정권이잖아요. 거기부터가 제가 보니까 우선 거기가 도덕성 기준 자체가 완전히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저 국민의힘을 그러면 정말 욕할 자격은 있는가? 물론 국민의힘은 좀 100% 욕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김평론가께서 이제 제기하시는 것 중에 국민의힘의 문제점 자체 지적하는 건 충분히 뭐 문제 있는 집단이니까 해도 돼요. 근데 이혜훈 후보가 그것 때문에 그럼 국민의힘이 잘못해서 이혜훈 후보는 그걸로 면접을 하고 장관이 될 자격이 생깁니까?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도 안 되는 사람을
쉽게 말하면 지금 민주당 맨날 국민의힘보다 모든 게 뛰어나고 특히 도덕성이라든가 모든 게 우월하다는 제가 그런 거 아닌가요? 자, 그러니까 아니 뭐 그저 이런 거 갖고 논쟁할 생각은 없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안 되는 사람은 민주당에서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특히 민주당의 최고 정체성인 계엄에 대한 입장. 한마디로 내란 옹호 세력과 비슷한 그런 주장을 해온 분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또 가장 싫어하는 부동산 투기, 대부업 뭐 이런 것도 지금 엄청 관여 많이 하시고 이득 많이 본 분 아닙니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탕평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야권이라든가 중도 국민들을 약간 오히려 지금 어리둥절하게 하고 좀 아주 기분 나쁘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국민의힘 계열에서도요.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또 개헌 반대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 분 데리고 오면 국민의힘이 정말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중도 성향 국민들은 대통령의 탕평 의지를 높게 샀을 거고요. 왜 굳이 이런 사람을 해가지고 민주당 스스로도 지금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날 정도로 분열을 만들었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국가적으로 네, 좋지 제가 않다. 네. 된다 안 된다라는 짤막하게. 얘기를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네, 네, 예? 네. 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요. 도덕성 네. 문제 없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장관 됐을 네, 때. 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31범 정도. 그러면 그리고 네. 그 얘기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네. 그러면 선거로 선출한 국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알고 네? 선출해줬다. 그렇죠. 그럼 애초에 공천 기준을 말할 때 옛날에는 그럼 왜 그러니까 저 제가 기소만 드리고 싶은 됐을 때- 얘기가 그 네, 얘기예요. 네, 네. 모두에게 공평하게 네. 적용되는 네. 기준을 합의해내야 되는 거지 지금 상황이 사안별로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네. 문재인 민주당 때까지 기소만 돼도 그 공천 안 했던 그런 민주당도 있었어요. 그게 맞죠. 지금 민주당이 잘못된 건 아니 사실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네, 네. 지금의 정치 자체가 네, 제가 볼 네, 때는 네. 굉장히 아, 나 후퇴했다. 다음 주제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다음 자, 주제로 가시죠. 가봅니다. 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쇄신안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우리 강찬호 위원님 취재에 따르면 어떤 게 제가 포함되며 볼 이게 때 한동훈 징계 절차하고 맞물려 있어서 더 맞물렸을 예민해요. 것 같고요. 예. 아마 제 생각엔 그날로 뭘 털고 가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최고위원 주변 이렇게 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 상식적인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뭐 당명 교체라든가 뭐 일부 정강 정책 수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건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이제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 잘못했다, 또 받아들인다. 둘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세력에 대한 절연. 이런 거. 그리고 셋째는 정말 이제 당이 좀 더 중도적이고 상식적인 노선으로서의 전환과 그다음에 이제 국정 비전의 어떤 제시 이런 것이겠죠. 이 세 가지가 근데 지금 과연 정말 그날 쌈박하게 좀 국민이 그냥 일하고 듣다가도 하고 딱 귀에 꽂힐 정도로 나올 것인가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제발 제 말이 틀리기를 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니고요. 만약에 그냥 뭐 마이웨이를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이런 수준의 입장이 나온다면은 저는 그 이후에 지금 벌써 김도우 부장이 정책부장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저는 지도부가 더 많은 갈등과 이제 붕괴, 분열 이런 것으로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라도 좀 결단을 내려서 정말 국민과 상식적인 당원들이 원하는 그런 좀 입장을 좀 변경 입장으로 좀 이렇게 좀 그 내용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자, 짤막하게 요거 네. 김상일 평론가님 한 말씀 하시기 전에 짤막하게 네. 한동훈 전 대표는 그 문제는 어떤 식으로 매듭 짓고 이게 좀 당이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본인이 그 이번에 지금 이호선 위원장의 단계 조사를 보면은 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은 이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왜곡 조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범죄로 처벌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당과 이호선 위원장이 정확하게 이제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것을 본인한테 적용하지 않기를 지금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고 강행을 한다. 아마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저는 이후에 그 지도부 교체나 붕괴 이런 걸 가능성도 그런 거 씨앗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강찬호 의원님은 뭐 지도부 교체 뭐 얘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민주당에서 바라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모습이 좀 더 심하지만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그런 건데 국민의힘 얘기니까 국민의힘을 네. 짚어서 얘기를 하면은요. 이게 끓는 물과 개구리 현상인 것 같아요. 개구리가요. 물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권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물이 끓어서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그냥 죽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개구리들은 물로 잠깐 안 이렇게 들어가요? 네. 공천 시점에서 들어가 보려고 하다가 뜨거우면은 튀어나오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주변에 끓는 물 아주 펄펄 끓어가고 있는 물에 주변에 있는 개구리들은 난리를 치는데 정작 그 물속에 권력에 푹 빠져 있는 개구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도 죽지만 그 물도 끓는 물이 돼가지고 개구리가 살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표를 줄 수가 없는 물이 되는 겁니다. 네. 좋은 지적이네요. 그러면 선거는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쇄신안을 내놓는다. 지금까지 쇄신안 정당마다 뭐 나올 거는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하는 거에서 과거에 나왔던 것 중에 좋은 거를 갖다 쓰면 되는 정도인 상황인 것이다라는 게 제 그리고 생각입니다. 쇄신안은요 네네. 종이나 서류가 아닙니다. 쇄신안은 결국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를 포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 때 국민이 네. 딱 쇄신이라고 받아들이지 종이 갖고 100번 1000번 읽어봐서 그게 쇄신인지.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자, 좀 시간 보태고 다 됐습니다. 싶은데 딱 5초. 그 단계 문제는요. 그걸 읽고 의사 결정하는 쪽에서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문제 삼을 건지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찬호 지도부가 위원, 말이죠. 김상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7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6살 지훈이는 오늘도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엄마는 임신 5개월 무렵 태아에게 기형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민 끝에 엄마는 아이를 세상에 맞이하기로 결심했고 지훈이는 29주 만에 태어났는데요. 하지만 출생과 동시에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은 지훈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심장 판막 수술을 견뎌냈고 약한 폐 기능으로 호흡곤란 증후군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다발성 신경 기형과 뇌병변 장애까지 겹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모든 치료비는 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지게차 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아빠는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에 먹먹한 마음뿐. 지훈이가 희망을 놓지 않고 내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늦은 밤부터 강원 북부와 내륙 산지 또 제주에 비나 눈이 시작돼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경기 동부 또 오전에는 충북과 전북에도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눈의 양은 거의 1cm 안팎이 되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최대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빙판과 도로 살얼음이 다소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도 내일 아침 빗방울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방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5도가량 상승하겠습니다.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전주 영하 1도 정도 되겠고 철원 영하 4도 등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또 남아하겠습니다. 모레 매서운 한파가 도사리고 있는데요.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1도 정도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및 일부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등 동쪽 지역의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오늘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강풍이 불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오늘 입법부 수장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권력서열 2위인 리창 총리를 잇따라 만나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1.52% 오른 4,525.48의 장을 마치며 사상 처음으로 4,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3거래일 연속 하루 100포인트 단위씩 급상승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정부 당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 감사원 관계자 6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3년여 만입니다.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할 총 47명 규모의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습니다. 합수본부장은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이 맡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오늘 추가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는 16일 예정대로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최근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전격 체포 사태 여파가 한반도에도 밀려오는 모양새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력 고도화 이유를 언급하면서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베네수엘라 사태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를 포함한 북한의 새 움직임은 어떨지 분석하고 또 전망해 보겠습니다. 홍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 전격 체포한 뒤에 뉴욕으로 압송했고 또 법정에 벌써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일단 김정은 위원장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 이유로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적 사변 같은 그런 단어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홍민 위원님 보시기에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에 북한이 더 핵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속도를 낼 걸로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그 무기 실험 관련된 현지 지도를 하면서 보도 내용에 이제 이런 지정학적 위기라든가 국제적 사변을 언급했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뭐 베네수엘라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예의주의에서 봐야 하는 거는 뭐냐면 왜 베네수엘라라고 특정해서 이 사태를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수사적으로 표현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제 이 사태가 최고 지도자의 현지 보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되는 것으로 이제 비춰지는 것을
조금은 이제 상가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이제 북한도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미칠 파장이라든가 또 한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향후 어떤 행보를 위해서는 다소 공간은 계속 확보를 운신할 공간은 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판적 입장을 일단 취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것은 상당 부분 절제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사태가 어떻게 향후 전개되냐에 따라서 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가 취하고 있는 입장들이 일정 부분 교차하면서 북한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편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네. 자,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에게도 이게 뭐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홍민 의원님 보시기에 정말로 북한을 상대로 이런 작전이 비슷하게 실행될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베네수엘라와 북한은 좀 처한 상황이 뭐 여러 가지로 좀 다르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사실 특정 국가의 이제 정권을 직접 겨냥해서 어떤 군사작전을 한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군사적인 어떤 기술과 능력의 우월함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어떻든 이제 지정학적 환경이라든가 해당 국가의 군사력이나 대응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베네수엘라와 북한은 상당히 크게 다르다. 왜냐하면 일단 지정학적 환경이 너무 다르죠. 그리고 군사력의 수준도 굉장히 다르고.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미국 바로 밑에 이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다른 강대국이 첨예하게 맞서는 지역은 아니죠. 그래서 미국이 확실한 세력권을 가진 지역이기 때문에 전격적인 어떤 군사작전이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태 또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동부가 전체에 걸쳐서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핵보유국들이 지금 5개 국가가 이제 밀집해 있는 지역에 있고요. 또 이 중국, 러시아가 상당 부분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든 미국보다는 훨씬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대치하고 있는 구도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이고 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정규군이 1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기들도 대부분 낙후한 재래식 무기들에 이제 한정돼 있죠. 근데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군사작전 하는 걸 봐서 알겠지만 방공망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도부에 대한 이제 경계나 경호 수준이 현격히 낮다라는 거죠. 근데 북한은 특히 이제 평양만 예를 들면은 대공 활용망의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뭐 그 기술적으로 얼마나 첨단화돼 있냐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촘촘하게 방공망을 집중시켜 놨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방공망을 뚫고 들어간다라는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고 또 한편에는 북한이 굉장히 오랫동안 뭐 우리가 땅굴로 얘기하지만 보통 터널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하거나 피할 수 있는 도주로가 굉장히 많다라는 측면 그리고 북한이 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걸림돌이죠. 왜냐하면 어떻든 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외과적인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북한이 막 혹시나 거기에서 생존을 해서 어떤 핵 지휘를 해서 핵무기를 발사할 경우에는 어떤 한국 또는 주한미군에게 굉장히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참수작전 자체 실행은 기술적으로 뭐 가능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가져올 피해, 파급 영향 뭐 이런 걸 본다면 베네수엘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응 능력이나 어떤 지정학적 어떤 상황 이런 거 볼 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는 말씀이시고요. 특히 이제 거기에 북한이 핵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북한이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 좀 놀라면서도 정말 핵 개발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또 역설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보면요. 리비아 카다피, 이라크 후세인 이게 되게 강경 지도자들이었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또 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상기시켜 볼 수가 있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주권 침해 행위를 감행했다 이렇게 강력히 비난을 했습니다. 자, 홍민 의원님 보시기에는 베네수엘라 사태가 앞으로 북미 대화 전망에는 파란불이 될까요? 빨간불이 될까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사실 이 대화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느냐 아니면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기존 그 태도를 보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뭐냐면 대화 자체는 어떻든 이게 수단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를 무서워하더라도 상대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네. 북한이 기존의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거부 입장을 이제 비춰왔는데 아마 이번 사례가 북한이 비핵화를 더 거부할 수 있게끔 만드는 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이것을 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비핵화에 대한 그러니까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북한의 의지 차원으로 본다면 더 부정적으로 이제 강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네. 다만 이제 북한이 이제 정세 관리죠. 트럼프 행정부를 이 정부는 좀 관리한다 그럴까요? 북한 입장에서. 네. 그래서 살짝 뭐 대화의 문도 열어놓은 상태에서 대화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뭐 그것을 진행할 수는 있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나치게 이제 북한이 이런 대화의 문을 걸어지 않고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에 강경으로 돌변해가지고 자신들에게도 불리하게 어떤 정세가 전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든 남은 트럼프 임기 동안에 트럼프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뭐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근데 다만 그것이 실제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협상이나 의지로 연결되는 거에 있어서는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상당히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우리 정부 보니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무력 행사에 대해서 공식적인 구체적인 입장 없이 상황 주시 이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요. 자, 이 사태가 남북 관계 지금 얼어붙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 국내 상황 이런 데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근데 직접적으로 미친다라기보다는 여러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미칠 여지는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예를 들면은 남북 관계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이 문제가 남북 관계 자체의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예. 다만 좀 간접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이 동북아의 여러 국가, 특히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와 갖는 관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중국이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네. 거의 50% 이상을 중국이 수입을 하는 비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협력이나 군사적 측면에서 협력을 계속 해왔던 측면이 있죠. 따라서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번 사태를 과연 사태가 미중 관계나 미러 관계에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치냐. 특히 이제 올해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현안이 있지만 갑자기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가 불거져서 이 부분을 가지고 중국이나 미국이 어떤 방식의 이제 입장을 서로 견지할지, 그것이 혹시 갈등적 상황을 더 야기할 것인지, 이런 변수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거에 따라서 그것이 한국이 펼치는 외교에 일정 부분 간접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북한도 역시 그런 구도에 편승해서 더더욱 일종의 미국과의 대화를 좀 더 차단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 여지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간접적 영향에 대해서는 이 베larus 사태가 어떻게 전개됐냐의 여부를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홍민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 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시진핑 주석의 말이 양국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내려야 한다. 어느 한쪽에 좀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 너무 치우치지 마라. 이런 약간 그 메시지를 담았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실리 외교를 펼칠지는 잘 챙겨 나가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죠. 자칫 이번 사태가 어떻든 강대국 간의 갈등 구도를 갈등 구도로 비화된다면 한국 외교에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자, 지금부터는 북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보면 예년에는 대외 메시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없고 내부 결속에 주로 집중을 했습니다. 이거 이례적인 일이라고도 하는데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 따로 이제 과거처럼 신년사라는 형식은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당 전원회의 이후에 이제 행사에서의 짧은 연설을 통해서 그냥 신년 메시지를 남기는 정도였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상황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지난해에 올 초에 특히 이제 1월, 2월 정도로 예상되는데 9차 당대회, 노동당 대회죠. 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이제 예고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9차 당대회가 5년 동안의 북한의 어떤 전략적 노선, 대외적으로 어떤 입장을 견지할지, 대남, 대미 여러 가지 정책과 노선이 이제 발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굳이 연말 연시에 따로 사전에
어떤 입장을 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 당대회에서 아마 이제 폭발시키듯이 그런 자신의 어떤 입장들을 무게감 있게 아마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메시지가 이제 메시지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연말 연시를 이제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주애가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 앉아 손을 맞잡고 뭐 볼에 뽀뽀도 하고 이렇게 한층 좀 더 가까워진 어떻게 보면 높아진 그런 모습 어떨 때는 앞서 걸어가기도 하고 네. 자 이런 의전이 과연 후계 구도 권력 구조에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우리가 궁금한데요. 자 홍민 의원님 보시기에는 김주애의 이런 최근에 있던 공식성상 일단 노출 그런 보여진 모습들이 실질적인 후계 체제 구축 단계에 막 들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이제 이번에 보여준 그 장면들은 오히려 후계 구도와는 좀 거리가 더 멀어졌다. 그래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후계 구도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오랜 동안 네. 후계 사업 체계를 만들어 놓고 조직이라든가 규율이라든가 어떤 그 여러 가지 사업 그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거든요. 네네. 매우 정교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과정들로 그 후계 패턴을 본다면 지금 그 김주애와 그 김정은 연출하고 있는 장면들은 네. 아주 친근하고 친밀한 부녀 관계의 코드 이상으로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특히 이제 연출된 장면들은 대부분 리설주와 김정은 사이에 김주애가 위치하는 방식으로 네.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 이미지죠. 어떤 면에서 뭐 사회주의 대가정.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주로 사회주의 대가정을 얘기하는데 통일부도 그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건 오랫동안 이제 북한이 주장해온 내용들인데 뭐냐면 이게 수령과 이제 그 인민의 관계가 일종의 어쨌든 가부장, 그러니까 어버이와 그다음에 이제 그 자식들과의 관계처럼 일종의 하나의 대가정이다라는 이제 그런 그 뭐 유기체적인 어떤 발상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자신 내부의 안정적이고 정상화된 어떤 가족 이미지를 통해서 수령으로서 인민들과 갖는 어떤 대가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다가 부각시키고 연출하는 측면들이 상당히 오히려 강하죠.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 안전한 대가정 차원의 이미지가 오히려 이번에 이제 포커스라고 봐야 되고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 구도에서의 후계 과정은 어떤 이미지로 연출이 됐냐면은 철저하게 지도자와 후계자라는 상하 관계가 명확하고요. 그리고 권위적인 그 포커스, 그러니까 권위적인 앵글로 연출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보다 항상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정도를 뛰어서 항상 걷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뭐 어떤 보고자리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항상 그걸 경청하면서 받아 적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오랜 동안에 이제 그런 후계 학습을 받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엄격한 그 구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주애는 아버지 볼에다 뽀뽀하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당 관료조차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하는 표정들을 짓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코드는 사실상 어떤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정교한 작업들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친근한 딸과 아버지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코드에 이제 불과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는 이번 뭐 9차 당대회에서 이 김주애를 당 직함을 줘서 후계 구도로 확정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4대 세습 공식화 가능성. 사실상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선 노동당에 입당할 수 있는 나이가 18세부터입니다. 그래요. 근데 김주애는 이제 13살, 14살이니까 201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13살, 14살밖에 되지 않는 당에 입당하지 않은 그 사람을 직함을 준다? 그리고 후계자로 임명한다? 이건 사실상 아무리 북한이라지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당 규약에 있는 당원의 입당 나이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선 노동당에서 하는 대회이고 조선 노동당의 직함을 얻는데 입당도 안 한 사람한테 직함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우리가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단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홍민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막 김주애가 워낙 그 중요한 행사나 이런 공식 영상에
김정은 위원장과 많이 동행을 하다 보니까 무슨 후계자 따놓은 당상처럼 하는데 그거는 좀 더 우리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전혀 의외의 어떤 그 결과로 나올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제가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섣불리 네. 그 북한이 그 1호 정치라고 하죠. 1호 정치라는 거는 사진 보도, 그러니까 김정은의 사진 보도를 1호 사진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정교하게 일종의 미장센처럼 아주 잘 구축된 어떤 선전 도구들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김주애를 처음 공개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노출시킨다는 거는 상당한 의도성을 갖고 이제 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섭불리 몇 개 연출된 장면을 가지고 후계자라고 이제 단정을 짓기보다는 네.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김정은의 나이가 그 8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본다면 42, 3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아직도 지금 건강 상태라면 최소 10년, 20년 이상은 집권하고도 남을 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주희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이 어떻게 후계 구도 안에 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을 조금 더 섣부르지 않게 좀 예의주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된 것 좀 집중적으로 여쭤볼게요. 트럼프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이제 해왔어요. 이런 점 감안하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을 대가로 제재를 좀 완화해주는 거래를 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일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이제 굳히려 할라 그럴 거고요.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세요. 물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죠. NSS에서 북한 언급을 완전히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략형이 많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트럼프 이거의 뭐 의도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전략적으로 다루는 우선순위에서 일단 후순위를 밀어놨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한편에서 전략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상이다. 라고 보고 그렇게 뺐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북한이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지워진 것이라기보다는 거래 대상으로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상당히 그런 그 가능성을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 행정부가 보인 비핵화 원칙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제재나 종전선언과 같은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핵화는 유지한다. 그리고 뭐 과거 얘기했던 대북 제재 일부 해제나 종전과 같은 그 내용들을 카드로 쓰려고 한다. 뭐 이런 게 읽혀지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2018년이나 2019년에 그 북한 상대했던 인식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쪽에서는 비핵화를 당장 그러니까 소위 이제 비핵화를 포기하는 쪽으로 그 카드를 내놓기보다는 과거처럼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뭐 제재나 종전 정도를 카드를 주고 북한에게 뭔가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구도를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구도로 간다면은 100% 북한이 수용하기 어렵고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 핵무기 고도화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인식이 이미 미국 내에서 상당히 팽배하고 또 트럼프가 단기적으로 빨리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거래주의적 발상을 계속한다면은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위협 감소 차원에서 앞서 말씀하신 이제 핵동결과 같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군비 통제 그리고 남북 북미 관계 개선 뭐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려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네, 장영은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김정은 위원장 자녀는 딸 김주애만 있나요? 아들 있으면 4대 세습은 그쪽으로 갈 수도 있나요?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뭐 지금까지 나온 거는 2010년생 첫째가 남자아이가 있다라는 설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설이 상당 부분 흔들려서 그래요? 김주애가 이제 첫째
첫째이고 딸이다라는 게 김유재가 첫째이고 그다음에 아마 둘째 2017년생 남자 아이 내지는 자녀가 있다 정도가 이제 있고요. 그래요. 또 최근에 와서는 뭐 2021년생 아들 또 다른 자식이 하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굉장히 이제 비공개 영역에서의 정보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주 확실하게 판단된 부분은 없다. 다만 이제 김주의 자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것이 지금까지 어떤 확인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가 확성기 중단 같은 긴장 완화 조치 유화 정책 좀 취했지만 북한은 계속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측을 철저히 외면하는 이유는 뭔지,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북한의 이런 선택, 소위 이제 남측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단절하겠다라는 것은 네. 장기적으로 북한에게 그게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예. 그 말은 뭐냐면 자신들의 국가 목표, 전략적 목표는 네.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그를 통해서 북미가 관계 개선을 하고 예.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행위를 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어한 가장 이상적인 이제 경로인데 네. 그 비핵화 원칙 그러니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장 반대하는 국가가 한국이고 예. 북미만의 단판을 짓는 것을 또 반대하는 것도 한국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철저하게 한국을 당사자에서 배제하는 것이 나름대로 북한에게는 유리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이제 전술핵을 이미 배치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에게 전술핵을 사용한다? 이건 상당히 모순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적대적인 국가로 그냥 단절을 함으로써 전술핵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일종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같은 민족이라서 핵을 사용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네. 이제 적대적 국가니까 핵을 사용할 수도 있겠네라고 변하게 되면은 북한에게는 억제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이익도 이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소모적으로 뭔가 대결하거나 계속 뭐 정치적 비용을 감당하면서 교류를 하는 것보다는 네. 아예 차단을 해서 북한식의 종전 효과를 노리는 것도 북한이 아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네네. 우리는 이제 기존 과거 2000년대 초반 한 몇 년 동안의 남북 관계가 아주 대화와 교류가 많았던 시기를 너무 정상으로만 간주하고 대화를 안 하거나 교류를 안 하면은 굉장히 뭔가 불안하고 뭔가 남북 관계가 나쁜 것으로 인식하는 네. 그 약간 틀에서 벗어날 필요는 있는 거죠. 이제는 서로 이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현상을 잘 관리하는 공존할 수 있는 것부터가 우리한테 이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를 위해서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취하고 있는 그 어떤 적대 의사가 없다라든가 다양한 조치를 취한 거는 매우 긍정적인 그 신호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에서 공존할 수 있는 1차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비공식적인 암묵적인 군비 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 이제 평화적으로 두 국가로 공존하는 상태를 만들고 관리하는데 일단 네. 우리가 좀 더 주력하는 쪽으로 이제 시각을 좀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북한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최근 1, 2년 동안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도 해주고 무기도 많이 팔면서 되게 밀착하는 모습을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부 국제정세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작금에 북한의 가장 큰 관심은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 파는 것이다. 그걸 수익을 올리는 거.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만약에 끝나면 그 지금 균형추가 조금 중국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어떤 그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의 세 나라 간의 관계의 어떤 역학구도 이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뭐 쉽게 얘기하자면 북중러 3자 연대 구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북중, 북러, 중러 이렇게 네. 양자적인 서로의 이해가 있고 그 양자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양자적 이해가 느슨하게 연결돼 있는 구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올해 상반기에 종전을 하게 되면은 북러 관계가 이제 이완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더라도 실제 종전 이후에 지금까지 소모한 무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비축하고 그다음에 전후에 복구를 하려면은 상당한 북한의
그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까지 막대한 그 규모로 썼던 이 무기라든가 소모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다시 보충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북러 간에는 방산 협력이라든가 소위 군수 협력을 상당히 오랜 동안 지탱할 그런 일종의 필요성이 지금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뭐 전후 복구 과정에 북한의 공병이라든가 북한의 건설력이 노동자로 파견돼서 또 할 수 있는 협력의 구도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북러의 협력은 이 동북아에서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지나치게 이제 위로 그 전력을 투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북한이 러시아의 어떻든 대리전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미 견제 차원에서라도 동북아에서 북한과 지속적으로 협력 구도를 만드는 거는 러시아에게 상당히 중요한 이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종전 끝나면은 서로 이해관계 끝이니까 이제 안 만날 것처럼 이제 보는 그런 관점은 다소 이제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짤막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자, 2026년 한반도 정책 가변성 매우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을 완화한다든지 우리가 어쨌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정부가 가장 먼저 실행해야 될 제1순위 전략 어떤 것부터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쉽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그 단순히 한미동맹 또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개선 이렇게 소재적인 부분으로 분절돼 있던 어떤 정책적 관점을 이제는 우리의 국력이 이미 상당히 국제적인 위상에 있고 그다음에 국방력 역시도 세계 5위권에 들 정도로 상당한 위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북아라는 지정학적 환경 내에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취약한 게 뭔지, 그러니까 전략적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민감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취약성을 극복하고 어떻게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좀 더 거시적이고 좀 통합적인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북핵이라는 거에 하나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외교적인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것보다는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큰 차원에서 전략적 안정성 개념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으로 조금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큰 틀에서의 전략적 안정성 부분 도출해내야 된다는 오늘 말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시고요. 자, 첫 질문 드리기 전에 이준서님의 문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방학 중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틈틈이 잘 듣고 있습니다. 하루 뉴스 정리돼서 좋네요. 청취율도 응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준서님. 자,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해서 뉴욕으로 압송했습니다. 그 미국 법원에 서는 시간도 되게 빠르더라고요. 뭐 무슨 준비를 이렇게 갖춰놨는지. 미국 법원에 출석한 마두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는 무죄이며 1월 3일 토요일부터 납치된 상태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된 뒤 이틀 만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뉴욕 맨해튼의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마두로는 주황색 수감복에 짧은 소매 남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요. 양발에 족쇄를 차고 있었는데 손에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은 전반적으로 위축된 기색은 없었다고 하고요. 법정에 앉은 뒤
없이 종이에 메모를 하고 이걸 보관하고 싶다는 요청을 판사에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재판이 마무리된 뒤에 방청석에 앉은 한 남성이 당신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소리를 쳤는데 이에 마두로가 나는 전쟁포로다. 나는 자유로워질 것이다라고 응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쟁포로라는 발언을 보면요. 이번에 체포 작전이 미국 특수부대의 작전이 무력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군사 작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네. 다른 나라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 법정에 세운 사건이다 보니까 국제적인 파장, 국제적인 비난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가 지금 적용돼 있습니까? 예, 마약 테러 공모 그리고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 장치 소지, 불법 무기 소지 공모 등 4가지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재판은 기소된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절차였는데요. 마두로는 당연히 무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판사가 변호사 선임 권리와 묵비권을 얘기하자 이런 권리를 알지 못했다. 지금 들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이 미국 연방 상하원 지도부를 대상으로 마두로 체포 작전에 대해 비공개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체포 작전의 적법성을 설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코 루비오 원래 이제 아버지가 쿠바 출신인데 쿠바 출신의 이민자가 이 사안을 총괄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다른 나라 대통령을 잡아왔냐 그러니까 이거 마약 밀매 총책이라 잡아왔다는 게 지금 미국의 논리긴 한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하는 일단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했어요. 예, 맞습니다. 미국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취지인데요. 순레이 주 유엔 중국 대사는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행포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인데요. 크리스토퍼 월츠 주 유엔 미국 대사는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점령 중인 게 아니다. 이는 법 집행 작전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고 상임 이사국이도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기도 한 만큼 미국이 유엔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 와중에 백악관이 공식 SNS 계정에 올린 사진과 문구가 지금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사진, 어떤 문구입니까? 예, 사진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요. 네. 부산 김해국제공항이 배경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정면을 바라보고 걸어오는 흑백 사진입니다. 약간 응시하는 그런 인상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래 논란의 FAFO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요. 이게 F 워드가 들어가 있는 비속어인데요. F 워드 around and find out. 이라는 표현인데 제일 앞에 F가 비속어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의역을 하면요. 까불면 다친다라는 그 뜻이에요. 네. 사진 배경이 김해국제공항인데 지난 10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곳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잖아요. 네. 이 때문에 중국을 겨냥해서 까불면 다친다라는 경고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중국 미국 정상회담한 장소 플러스 그때 그 표정도 이제 캐치를 한 것 같고 자 마두로 측근이기도 한 델시 로드리게스가 여성 부통령이죠. 부통령이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첫날은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가 트럼프가 2차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니까 바로 고개를 낮췄어요. 예, 맞습니다. 마두로 압송을 미국의 불법 침략으로 규정을 하긴 했는데 노골적인 적대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날 취임식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과 군부가 로드리게스에 대한 지지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인데요. 마차도 대신 로드리게스를 내세운 배경이 전국 안정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국민연금 인상 소식입니다. 국민연금 새해부터 얼마나 오르게 됩니까? 2.1%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지난해 9월 기준 월 평균 68만 1,644원을 받던 수급자가 올해부터 69만 5,958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입니다. 네. 그리고 최고액 수급자는 318만 원 정도 받는데 올해부터 6만 7천 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도 월 34만 2,514원에서 34만 9,706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네. 자, 물가가 오르면 이제 연금액도 오르는 그 논리인데 다른 공적 연금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예, 맞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임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시중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입하는 개인연금은 약정 금액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고물가가 지속되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 소식. 화장실 사용 논란입니다. 카페 화장실입니다. 자, 한 카페에서 화장실만 이용하고 나가려던 손님에게 카페 사장이 음료를 주문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두고 지금 온라인에서 설왕설래 하고 있죠. 예,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페 사장을 감금죄나 강요죄로 신고해도 되나라는 글이 올랐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가족과 외출한 A씨가 소변이 마려워서 의정부시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네. 이 카페 사장이 나가려는 A씨를 양팔로 막아선 뒤에 외부인은 화장실 사용 금지다. 음식을 주문해야만 나갈 수 있다라고 막았다는 겁니다. 네. A씨는 죄송하다고 인사한 뒤에 추운 날씨에 아이가 밖에 서 있으니 다음에 이용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장이 계속해서 막아서 A씨 아내가 1,400원짜리 아이용 병음료를 사려고 했는데 네. 사장이 이보다 비싼 커피 음료를 주문하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한 일도 있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이게 이제 화장실을 사용한 손님의 얘기고, 자, 카페 사장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 카페 사장이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CCTV까지 공개해가면서 A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손으로 막아선 적이 없고요. 그리고 추운 날 아이가 밖에 서 있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만 이용하는 건 안 된다고 적힌 안내문을 손으로 가리켜 주문을 부탁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안내문에는 공중 화장실이 아니다. 결제 후 이용하라. 화장실 이용요금 5,000원. 적발 시 스낵, 물, 키즈 음료 결제 안됨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별의별 손님을 겪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카페 화장실 바닥에 대변을 보고 그냥 가거나 휴지를 통째로 훔쳐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A씨 부부가 음료를 주문한 뒤에 카페 내부 사진을 찍고 언성을 높이면서 네. 인터넷이 하나도 안 무섭나 보네라고 고함을 쳐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영업방해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는데 경찰이 중재를 해주길 바랐다는 겁니다. 네, 마구 어지르는 손님 때문에 카페 사장도 고충이 많았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화장실 이용요금 5,000원? 이건 좀 눈에 띄긴 하네요. 자, 청년들 구직활동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게임 아이템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이른바 쌀먹 청년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쌀먹?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쌀을 먹는다는 뜻인데요. 원래는 한 온라인 게임에서 한 유저가 생계가 어려워서 골드를 팔아서 쌀을 사 먹으려고 했다라는 말이 알려지면서 네. 이게 게임 아이템과 머니 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쌀먹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쌀먹닷컴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네. 이곳의 월간 방문자가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쌀먹 청년들의 하루를 보면요.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서 몬스터를 잡고 게임 아이템과 머니를 모은 뒤 이를 현금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네.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300만 원도 넘게 번다고 하는데 일하고 싶은 만큼만 일하기 때문에 수입은 매달 들쭉날쭉하다고 합니다. 한 청년은 취업이 너무 어렵다. 근데 쌀먹 정도면은 배달보다는 안전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쌀먹이 게임으로 돈을 벌긴 했는데 이걸 노동으로 볼 수 있냐, 이건 또 논란이 될 수 있어서 뭐 과연 그래서 좀 지원할 수 있나 이런 논란은 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 드리는 코너, 손변이 정해 드립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차고 유익한 법 이야기 나눠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손정혜 변호사님이 정해주신 첫 번째 이슈 어떤 겁니까? 네, 새해부터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 공습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군사작전을 둘러싼 국제법 위반 여부, 주권 침해 여부, 그리고 한 국가의 대통령에 대한 마약 카르텔 의혹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 말씀해 주셨고요. 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 부인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했고 이틀 만에 미국 법정에 세웠습니다. 자, 어떤 혐의고 또 왜 다른 나라 대통령을 미국 법정에 세우는 겁니까?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오래 전부터 사실 어느 정도 예고가 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의 수괴가 마두로다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실제 바다를 통해서 밀수하는 선박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공습을 해서 네. 마약 밀수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 이 바다와 관련한 밀수 선박들은 어느 정도 문제가 정리가 됐었는데 네. 육지를 통해서 오는 이 마약 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를 하면서 실제로 마두로에게 그 대통령직에서 나와라 이런 그 여러 차례의 압박과 설득이 있었으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군사 작전을 피면서 실제 체포까지 감행을 한 사건이고요. 네. 즉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론했던 것은 마약 자금, 마약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카르텔로 유통을 시키고 그것도 미국에 유통을 시키고 네. 그와 관련한 부정한 수익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한다라고 미국에서는 보고 있고 실제 수천 톤의 코카인이 미국으로 밀반입됐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마약을 가장 전면에 내세웠고 하지만 어쨌든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얘기도 그 숨기지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또 중국의 영향력도 이렇게 배제를 하고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뭐 미국 행위를 옹호한 나라도 없진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국제사회는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 소집해서 미국의 국제법과 유엔 헌장 위반 여부 따졌습니다. 문제가 되는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제법 그리고 유엔 헌장의 기본적인 취지는 네.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 행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무력 행사가 가능하려고 한다면 본인의 본국에 대한 자위권, 본인들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의 무력 공격만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엔 헌장 51조에는 무력 공격이 이제 먼저 선행돼야지만 무력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베네수엘라에 무력 공격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본국에 대한 수도와 주변 공군에 대한 폭격을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 유엔 헌장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한마디로 국경에 대해서는 불가침성을 인정을 하고 내정 간섭이라든가 주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 무력적 공습은 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법의 취지인데 네. 문제는 현실에서는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네. 실제 이런 무력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제재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 원수의 지에 의한 특권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국제법상 외국의 형사관할권은 그 국가 원수는 면제되는 특혜를 누린다. 네. 그러니까 외국의 대통령을 타국에 와서 형사 처벌하거나 기소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 사태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다른 나라 대통령을 저렇게 잡아와도 되나 이 그 의문부터 들었을 텐데 자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 미국의 국제법 위반했다 규탄하고 어떤 국가도 세계 경찰로 행동할 수 없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미국이 좀 반박을 했나요? 네, 미국은 이 체포 권한과 관련해서 합법적인 절차이고 합법적인 기소를 집행하기 위한 작전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범죄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범죄의 피해에 대해서 이 베네수엘라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베네수엘라 측에서 마약 범죄에 대해서 이것을 체포하거나 기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소하고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법 위반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많이 지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최강대국 미국을 막을 수 있냐 이런 현실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국제법을 공부하다 보면 항상 국제법 내용을 쭉 설명해주고 뒤에 국제법의 한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거기에 좀 해당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유엔 이사회,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에서 베네수엘라 유엔 대사도 이 네. 공화국 체제를 파괴하고 특히 석유와 관련해서 이 약탈하려는 목적을 숨기지 않고 실제 이 정부의 새로운 정부를 만들면 이런 네. 석유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한 식민지 전쟁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예. 만약에 이런 주장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유엔에서 어떤 제재를
제재를 할 때 북한만 보더라도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하잖아요. 또 강한 경우에는 무력 제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세계 강국과 그리고 유엔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미국을 상대로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이 결정에 대한 결정권자들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재판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거 예를 봤을 때 많은 국가의 대통령이 어떤 작전과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 실제 제재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에서 이 개인에 대한 제재, 국가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욕심을 이제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국무장관이 마크 루비오죠. 쿠바 출신, 쿠바 이민자 아들인데 뭐 그것을 다 관할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야, 이게 21세기에 정말 식민 통치가 부활했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당장 이제 마두로 대통령 부재하니까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권한대행직 이제 수행하기로 하고 뭐 공식 취임 비슷하게 했는데 이 승계 과정은 뭐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일단 헌법상 모두 다 대통령이 영구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권한대행 일시적으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대행할 수 있고요. 네. 다만 우리 헌법도 그렇지만 이게 장기화될 수 없고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 선거에 개입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우호적인 집행부와 정권이 들어올 것인지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 베네수엘라는 독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선출 과정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하는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미국은 영향력을 뻗치려고 하고 그 이전에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 하고 앞으로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주목해 보기로 하고요. 손정혜 변호사님이 정해 주신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겁니까? 쿠팡의 산업재해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건설사나 이런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문제가 가장 뚜렷하게 나올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지금 산업재해 문제가 주목이 되고 많은 건수가 발생하는 것이 쿠팡 물류센터 배송 과정에서의 문제인데요. 네네. 지난해 제주에서 쿠팡에서 새벽 배송 업무를 하다가 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 고 오승료 씨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라는 내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쿠팡이 그동안 아주 꽤 많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산업재해 잘 인정 안 된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사망했는데도 교통사고로 산업재해 인정됐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한 어떤 운전상의 부주의에 의한 사망이라기보다는 업무 수행 과정 중에 발생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됐다라고 본 것인데요. 네. 실제로 이 쿠팡 협력업체는 이 오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했지만 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고요. 실제 야간 근무를 지속하면서 가로의 상태에 있었고 특히 부친상을 치른 뒤 하루 만에 휴식을 취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가로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사고와 이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랬군요. 자, 쿠팡 배송 기사들이요. 쿠팡에 직고용된 정직원 아니라 보통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산업재해 인정에도 이런 고용 형태가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과거에는 특수고용 노동자 특고라고 하는데 네네. 특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부정이 됐었죠. 그렇지만 법이 개정이 되고 인권보호를 하기 위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보험이 들어있고 산재보험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것을 혜택을 보고 보상을 받느냐는 것은 또 다른 그 승인을 받는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는 업체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인정을 해줬고 이 산재 신청 안 하면 다른 것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산재 관련해서 처리를 하면은 나중에 재고용을 하지 않겠다. 이런 여러 가지 편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특수고용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향후에 이게 쿠팡 책임이냐 혹은 협력업체 책임이냐 이걸 갖고 좀
길게 다툴 수도 있나요? 본래 협력 업체의 책임이다라고 법적 책임에서 본청은 빠져나갔던 일상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또 본청도 이 특수 형태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고용하지 않더라도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된다. 책임성을 강화한다. 네,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산재 인정과 더불어서 네. 본청에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다만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로 안전 및 보건의 어떤 계획이 부실했는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고용노동부가요. 쿠팡의 산재 사망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은폐,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것은요. 이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한 산재가 발생을 했고 이 산재와 관련해서 회사 측이 대응하는 문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김 이장이 직접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한 문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증거 메모를 남기지 말라는 취지의 어떤 발언이 제시가 되면서 실제 이런 산재와 관련해서 자료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돼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네. 실제 CCTV를 보면서 장 씨가 열심히 일한다는 메모를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라는 지시가 산재 은폐이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부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산재 은폐 의혹 사건에 수사 쟁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가 비교적 짧은 5년이기 때문에 네. 그 시점 이후로 5년이 지났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것인데요. 다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에 있었다라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이 사건이 공소시효 정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퀸의 Don't Stop Me Now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